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이자 마지막 국민소통 수석을 지내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저희 나는 정치이다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4일 금요일인데 이 선고일 확정된 거 들으시고 어떤 심정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마치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뭐가 굉장히 막 가슴속에 무거운 게 딱 얹혀 있다가 이게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 똑같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얼굴 표정이 네. 이제 밝아지고 막 웃게 되니까 네. 다른 국민들이 볼 때 네. 좀 그렇게 너무 마음을 놓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까 봐 마스크를 다시 끼고 표정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나 하여튼 지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탄핵 결정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네. 이미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되 어쨌든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가슴이 묵직했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4월 18일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좀 우려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계속 이제 그 시그널이 나오는 것은 4월 18일을 넘기는 지연 작전으로 이들이 공작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확신을 가졌어요. 한번 우리 앵커께서도 돌아보면 이게 워낙 온 국민이 다 생방송으로 본 것이고 네. 전 세계로 다 타전된 것이기 때문에 온 세계인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이것이 탄핵되고 파면될 것이라는 것에 큰 이견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보다 훨씬 사안이 명징하다. 이래 간단히 끝날 것이다. 이래서 2월 말이면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4월 초가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3월 달을 넘어온 시간들을 보면 뭐 이런저런 과정들을 넘어왔는데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에 대한 믿음 이런 걸 끝까지 갖고 선의로 지켜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그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는 것까지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좀 그 전에 있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네. 좀 했었죠. 그래서 그때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판결 내용을 보고 선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렀었고 또 심지어는 지금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에게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마라. 그러면서 문영배 이미선 이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가 끝나면 그 후임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권성동 대표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보면 틀림없이 4월 18일을 넘겨서 지연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의 구도를 바꾸어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그 유력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는 와중에 4월 4일 11시에 선고하겠다 이렇게 지정이 됨으로써 그래도 그건 아니구나. 최악은 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우리 국민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행간을 쭉 보면은 뭐 인용, 기각, 각하 이 중에서 의원님은 당연히 인용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신다고 봐야 될까요? 인용 이외의 아니면 다른 결정이 될 것 같다면 탄핵 결정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재판관들 간의 시간은 끌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만장일치일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의견이 통일이 된 것이고 그것은 인용밖에는 다른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런 확신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최종 이 변론 종결 이후에 이제 38일 만에 이 선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평의가 길어진 게 어쨌든 조금 의견이 각각 나뉘다가 일각에서 이제 뭐 보수 성향의 이제 재판관과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많이 이제 갈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교통 정리가 됐다 이렇게 저희가 좀 보면 되겠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밝혀보면 사실은 보수 성향을 가진 그런 재판관들이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임명해 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뭐 탄핵 인용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를 또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네. 이것은 뭐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증인이기 때문에 12월 3일 내란의 밤을 국민이 다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를 임명해 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강하게 결집해 있는 보수 진영의 이 압박 이런 것들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좀 시간을 좀 끌어주는 이것이 네. 최선이다. 인용 이외의 결정을 할 수 없지만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용을 할 거지만 그래도 나를 임명해 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예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감히 예의라고 할 수 없죠. 고통받은 국민을 생각하면 뭐 그들만의 예의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정말 좀 안타까운 시간이 너무 흘렀고 네. 그 사이에 국민들께서 광장에서 고생하신 것 뭐 그것은 좋습니다.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내 노력을 보태는 걸 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국민이 분열이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냥 대한민국이 쩍 갈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 탄핵 결정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가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네.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 때 이미선 그 당시에 헌재 소장 대행이 읽었던 주문을 읽기 전에 네. 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온 국민이 다 소름 끼치게 들었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미선 재판관이 역사의 법정에 선 당사자의 마음으로 선고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의 법정에 선 당사자의 마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엊그제 입장을 낼 때 우주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헌법재판관이 느끼고 있음을 잘 압니다. 라고 네. 이렇게 언론은 뭐 달래는 표현이다 했지만 감히 달랜다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이 헌재의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요청을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야 모두 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 당연히 승복을 해야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네. 민주당이나 저희 그 야당 또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헌재 재판 판결의 결과에 승복하라고 약속하라.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말 웃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건데 왜 묻냐? 당연한 것인데 왜 묻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고 했어요? 좀 다른 케이스지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승복한다고 선언하라라고 요구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성동 대표 뭐라고 했어요? 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정치 성향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승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법원에 빨리 상고해서 심지어는 대법원 스스로가 파기환송을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죠? 자판 자기 자판인가요? 네. 뭐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법원 스스로가 이것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에 시간 끌지 말고 네. 스스로 판단을 내려라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소위 대법원에서 그 유무죄를 딱 판결하는 것은 통계도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의 그 편람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해서 40만 건 정도의 재판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결을 해가지고 네. 결론을 낸 것이 15건인 것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무죄를 유죄로 바꾼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기 위해서 유죄였던 것을 무죄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2심에서 무죄 받았던 것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그런 판단, 자판은
파기 재판. 한 건도 없었다. 네.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합니까? 그러므로 네. 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해서 모두 다 승복해야 한다. 승복해야 할 사람들이 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온 국민이 증인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은 불법 비상계엄이고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했어요.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원인이 된 탄핵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그걸 승복하라고요? 저희는 이미 그런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대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승복해 온 사람들이고 그 가치를 존중해 온 사람들이며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짧게 더 설명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중에 흉기를 든 강도가 고이 잠자고 있는 한 시민의 집을 강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도 들켰거든요. 들키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집에 혹시 잠을 잘 자고 있는지 다른 일은 없는지 걱정이 돼서 좀 한번 살펴보러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망발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인에게 이 강도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집 주인이 승복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다.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복하는 게 당연한데 굳이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왜 국민의힘은 지도부 그리고 또 차기 잠룡들까지 나서서 승복해야 된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착각이겠죠. 그 아까 앵커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뭐 5대3 되드락에 걸렸다. 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길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판단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다른 측면을 보고 국민의힘 다른 측면을 보고 서로 빨리 선고하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5대3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이다. 너무 판단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망상까지 갖게 된 거예요. 온갖 소설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그 5대3 대드락 상황 언급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흘러왔던 헌재를 선의로 보고 우리가 이럴 것이다 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넘어버렸어요. 그래 급기야는 이재명 대표의 2심 거기까지는 차마 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길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헌법재판관들 안에 소위 5대3이라고 하는 구조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구나. 또 그것을 전제로 민주당은 그리고 야권은 비상계획을 세우고 비상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아마 그 5대3 이거에 이제 근거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박홍근 의원님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불복 선언을 먼저 하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상계획과 비상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아니 헌법과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인데 왜 우리만 왜 민주당만 국민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저들은 그렇게 헌재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진보 성향의 재판관 한 표가 느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의 구성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뿐만이 아니라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마저도 아직도 네. 그것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이 헌법 질서가 살아있는 국가 맞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승복해야 합니까? 마은혁 재판관은 표의 한 표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있는 그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한 이것은 조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거 이건 이제 헌재에서도 당연히 위헌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위헌이라는 거는 이제 재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뭐 의원님 아까 표 예시를 들으신 것처럼 저도 예를 들자면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 가서 뭐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쟤도 도둑질 하니까 그럼 나도 하자고 가는 거랑 같은 느낌이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딱 듣는데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못한 건지. 그러니까. 네.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평화로운 집에 침입한 강도 네. 그 앵커께서는 지금 가게에 도둑질하러 들어간 도둑 예를 들었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전제는 뭐냐면 그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문제는 다시 설명하지만 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권익위원 헌법재판소를 완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표의 문제 해야 되냐 말 이런 싸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해놓고 하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너진 헌법 질서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이미 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변론 과정에 참여를 하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변론 갱신 절차를 가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저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네. 자기들이 진행한 변론 기일에 그리고 검찰의 모든 조서를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역사적, 법적, 양심적 판단을 가지고 8명이 마은혁 재판관 없이도 저는 충분하게 8대0의 인용 결정을 분명히 내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은 반드시 재판관에 임명이 돼야 되고 하지만 네. 윤석열이 탄핵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그걸 가지고 시간을 끌거나 왈가왈부하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헌재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선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봐도 네. 되겠죠. 그 탄핵 선고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은혁 재판관은 이제 여기에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임명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민주당이 이제 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 시한을 4월 1일로 못을 박았었는데 이제 상황이 지금 변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략 수정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헌재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어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4월 4일 11시로 한다고. 이런 것이 선고 기일이 지정이 안 되고 이번 주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네. 저희가 그런 어떤 비상 계획을 짰던 것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법적, 양심적 정의 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당장 뭐 2일이나 3일 본회의 이뤄지니까 이때 예정대로 뭐 쌍탄핵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는 하던데 그거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된다 상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얘기가 어쨌든 이제 헌재 선고일이 지정이 돼서 조금 쟁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국무위원 연쇄 탄핵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도부에서는 요거는 지도부의 당론은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고 선고가 되지 않고 이번 주를 넘긴다면이라고 한 전제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4월 11일 선고 밖에는 거의 시간이 없는데 4월 11일은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언제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너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결을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네. 비상한 생각을 민주당의 야권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 전망들도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를 그냥 넘기는 것,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4월 18일을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어떤 저쪽에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네. 저희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은 물론이고 네. 그것은 뭐 당연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행이 아주 없도록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까지 그런 어떤 비상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컨틴전스 플랜으로 그것을 상정하고 상상은 해본 적이 있으나 네. 그러나 그것을 만약 실행하게 되면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저희가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또 논란에 휘말릴 수가 있는 네,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내란을 일으킨 세력 아니야? 라고 또 물타기 되면서 또 거꾸로 이것을 되치기 당할 수가 있죠. 당 지도부는 그런 측면까지 모든 것을 다 검토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원래 뭐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도부의 결정과 밑에서 요구하는 초선 재선 열정이 넘친 의원들이 주장은 다를 수 있고. 그렇죠.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예. 그런 목소리들을 당 지도부는 적정한 선에서 때로는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네, 정치적 수사로 그런 것이죠. 네. 그런 어떤 모든 가능성들이 정말 비상하게 많은 상상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최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당론으로 결정이 되려면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양할 테니까 그럼 의원총회 열어서 여기서 그럼요. 이제 하나의 네. 중지를 모아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나왔잖아요. 네. 사법 리스크 이제 상당 부분 덜어냈는데 예. 무죄 판결 예상하셨어요? 저는 애초부터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방송에 많이 패널로 출연하지 않습니까? 아마 정말 무죄 전도사라고 할 만큼 제가 많은 주장을 해왔고요. 무죄 전도사. 예, 알망을 해왔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구성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라면 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네. 뭐 이런 중에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이번 무죄 판결을 받은 이것만큼은 100%가 아니라 200% 무죄다. 이런 확신을 우리 구성원 모두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사실 1심 때도 네. 그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못 하셨었어요. 아니 유죄가 아니라 무죄인데 유죄인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형량이 너무너무 높았던 거죠.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 네. 그래서 사실 이번 2심 때도 국민의힘 보수 계열 쪽에서도 1심이 형량이 너무 과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네. 유죄는 유죄대 의원직 상실이나 5년간 예를 들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 300, 500 이 정도 나오지 않겠어? 네. 라고 국민의 의원들도 그렇게 예상한 분들이 많아요. 1심보다 2심이 좀 감형이 되니까 100만 원,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이 100만 원은 넘을 거지만 그 비용이 얼마일 거냐. 요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많이들 근데 그것은 전망을 하셨죠. 2심에서 감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1심의 형량이 네. 너무 높았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높았다. 공직선거법에 네. 대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 굉장히 민감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런데 해도 너무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 특히 국회의원들은 100% 이것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1심부터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1심 형량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살짝 부담이 돼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법원이 그런 정치적 타협 선택을 통해서 100만 원 이쪽 저쪽에 벌금형을 주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걱정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뭐 이 2심 관련해서 이제 뭐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골프 사진 두고 조작됐다는
판단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뭐라고 말씀 주시겠어요? 요즘에 무슨 뭐 사진 확대하면 그러니까요. 내가 범인이냐 이러지. 시도부가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나 클로즈업하지 마라. 그런데 조작이다. 그런데 네. 그냥 단순히 확대하면 조작 아니죠. 범죄 아니죠. 그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그 의도가 불순하면 그건 범죄인 거예요. 자,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졌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거죠. 네. 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가장 가슴이 아프게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국민들이 대부분은 어디에서 그렇게 됐냐면 네. 뭐 다른 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특히 아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와 그렇게 자기 심부름했던 부하 직원인 고 김문기 씨마저도 모른다고 잡아댄단 말이야? 와 이재명 저 사람 안 되겠네. 지도자감이 아니네. 뻔뻔하네. 네. 이런 이미지를 온팡 덮어써서 악마화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무죄라면. 그죠?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네. 그런데 1심에서는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것이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는 것과 그다음에 경기도 도지사 재직 시절에야 알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골프 사진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1심에서는 성남시장 재직 시에 몰랐다는 것과 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에 알았다. 이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서 무죄 선고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에 몰랐다고 이재명 대표가 TV에 나가서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 실제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된 겁니다. 뭐 방송사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앵커가 질문할 때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잘 몰랐고요. 그 뒤에 대장동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이 업무를 누가 담당했는가를 알아보니 김문기 씨라는 분이 이걸 담당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어떻게 했느냐. 성남시장 재직 시에 몰랐습니까? 라는 앵커의 질문도 빼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고요. 해서 성남시장 재직 시에도 빼고 몰랐습니다. 뒤에 경기도 지사 재직 시 알았어요. 이것도 뺐어요.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이 거짓말했다라고 기소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4번의 방송에 나가서 한 모든 발언이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무죄를 받은 것이 2심 재판부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행위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무죄가 된 1심에서부터 그 부분 무죄가 받은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을 갈 사실. 네. 그다음에 이분에게 표창장을 주었던 사실. 그다음에 경기도 이분이 대장동 실무를 맡았던 하급 직원이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부인한 적이 없어 인정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1심이 무죄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 하나 남은 게 말씀하신 사진이잖아요. 네. 자, 사진이 어떻습니까? 2021년에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께서 그 예를 놀러 간 그 사진 10명인가 11명 찍은 큰 사진 중에서 4명만 이렇게 잘랐어요. 그죠? 네. 자르고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뭐 이렇게 외국에 뭐 어디 뉴질랜드인가 어디 가서 골프 치지 않았습니까? 라는 취지로 해서 마치 골프는 4명이 한 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안 쳐도 잘 모르는데 4명이 한 짝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4명이 거기에 김문기 씨가 들어있는 거죠. 유동규 씨도 있고. 아니 이렇게 4명이 해외를 놀러 갔는데 골프를 안 쳤다고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함께 호를 돌면서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하냐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이게 더 중요해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 사진에 대해 방송에 질문을 받자 어떻게 했냐면
이 사진은 여러 명이 놀러 간 것 중에 이렇게 오려서 이것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그렇게 했네요. 이것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발언만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 검찰은 마치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의 말이 나는 이 사람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거짓말한 것으로 그렇게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사진에 대한 설명했잖아요. 네. 사진이 조작되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확장해서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그 말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는데 골프를 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석을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어떤 방송에서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검찰에게. 검찰이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보고 해석한 것입니까? 물어봐요. 네. 그 이야기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모두 무죄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죄가 된 것입니다. 그 4월 4일 이제 선고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뭐 이거는 결정은 아니고 이제 가정을 전제로 네네. 여쭤보는 거예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이재명 대표 이제 무죄 받았으니까 2심에서 네. 이 앞으로 이 대권 과도는 탄탄대로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직 이제 남겨져 있는 그 재판들이 있어요. 설사 조기 대선이 돼서 선거일 이전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국민적인 의혹은 또 일부 국민이시지만 네. 이재명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 무죄라고 믿는 국민들도 계시고 여기는 무죄 받았지만 다른 건 다를 거야라고 믿는 국민도 계시잖아요. 네. 나머지는 어떨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거의 언론에 신문에 사설들이 그렇게 그 다음날 썼던데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정말 너무 쉽게 얘기하면 환호작약하지 말고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의 네. 제1야당 대표로서의 정말 무거운 행보가 책임 있는 행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러한 자세 말씀 안 해도 그런 자세로 가겠지만 네. 제1야당의 뭐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이 실종되어 있는 대한민국 현재 정치에서 정당과 대선을 떠나서 그런 책임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 네. 것은 맞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뭐 비명계 야권 주자들 뭐 이 2심 무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2심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왔을 때 네. 이들의 이제 활동 폭이 좀 더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들을 가졌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포인트였다고 할까요? 그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분들 경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와야 될까요? 아니 그건 본인들 선택의 몫인데요. 네. 저는 소위 이 당내에 비명계가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네. 이분들이 당내 활동이나 본인들의 어떤 향후 정치 행보 이 결정은 네. 영향을 주는 것은 당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줄었다 이런 당내적 문제가 네. 아니라 당 외부에 지금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가 발생해서 대한민국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이 무너져 있고 대외 신인도가 무너져 네. 있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거세지는 이 아주 변화무쌍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어떤 통상 압력들이 지금 거세지고 있는 이런 네. 상황 속에서 지금 당내에 친명 비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국민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당 외부에 형성되어 있는 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그리고 다양한 이 외부의 위기, 국가적 위기를
위기가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의 포인트지 당 내부의 이런 문제가 포인트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위 비명계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대선 경선 후보 출마의 여부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함께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지가 뭐 스스로 좁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위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입지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제 다양한 이 변화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좀 대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세도 그렇고 등등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서 빨리 이제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조금 수습하고 뭔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탄핵 인용과 대통령 파면 이후에 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인데 역대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현명하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쉽게 보면 그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들을 국민의 힘으로 다 극복해왔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전쟁도 극복을 해왔고요. 네. 그 이후에 허리띠 졸라매고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 민주화도 이루어냈고 이제 그런 위대한 역량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가 쉽게 얘기해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와 그 통합에서 나오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 이런 어떤 국민적 통합을 잘 이뤄낼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국민적 통합의 원동력이 결과적으로 자기 희생과 자기 겸손과 자기 절제와 이런 어떤 지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사람을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출하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충분하게 저는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출범으로 들어선 관세 정책의 변화나 이런 어떤 통상 환경의 변화는 네. 압력은 우리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맞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질서 아닌 세계 질서가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신 대로 청와대의 첫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 소통 수석을 지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보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많은 그 정상회담과 전화 정상회담을 네. 제가 직접 다 그 첫 1년 동안 다 기록한 사람 그렇죠.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계셨었는데. 네. 그래서 느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대체? 우리 그러면?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문제다. 우리 지도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가져오는 여건이 변화하는 상수 아닙니까? 네. 그게 변수가 아니에요. 그걸 네. 변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전략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겪어보면서 느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명분과 실리에 강한 분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에도 강한가요? 실리에 강한 거는 알겠는데. 명분도 강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강하게 요구받을 거다. 그때 우리 손정 앵커께서도 청와대 출입하신 기자였으니까 그런 기사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 방위비 협상 그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가 시작이 됐을 때 제가 지금에 밝힙니다만 굉장히 짧게 끝났어요. 짧게 끝났어요. 굉장히 짧게 끝났어요. 국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엄청난 기간 동안 우려도 하고 전략도 짜고. 그러니까 우리의 네. 전략이 문제라고 하는 게 그때 기억하시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헬기에 태워가지고 그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 미군 기지의 네. 상공을 정말 잘 구경시키고 엄청나게 거의 공을 들였거든요. 자, 회담이 시작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분담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간단하게 이 협상을 저는 끝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오늘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상공을 둘러보시고 안에 들어가 보시고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일 최고라고 합니다. 네. 연일 최고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에게는 강점이 있잖아요.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하는 그 토지의 부지의 비용 네. 그것이 저희는 무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과 독일은 그것이 유료잖아요. 지불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실리뿐만 아니라 명분에도 저는 강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명분 있게 우리 대통령이 차분차분 설명을 하니까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그런 지도자입니다. 중국이 원래 명분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명분 있게 모든 주변의 강대국이든 모든 정상들을 잘 설득하면 그리고 그 나라가 설명하는 명분을 우리도 귀 기어 들여주면 충분하게 대화가 가능하고 우리의 국익과 실익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트럼프를 상대할 우리 대통령이 누구냐가 문제라는 주장을 항상 해왔습니다. 예. 그런 지도자를 뽑으면 됩니다. 네, 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근데 한쪽이 엄청 세면 이 손을 맞받아칠 수 있는 센 사람. 그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도력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쭤볼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서는 뭐 지지율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 있어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네.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이 집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강점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장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대변인 수석을 했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뭐 자화자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냥 놔둡시다. 네.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 검찰총장을 시킴으로써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을 거세게 받고는 있지만 네. 그러나 그 당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발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깜짝 놀라고 사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많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당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도 와 이랬어요. 그때 와한 게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할 때 아니었던가? 아 맞아요.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죠? 네네. 어쨌든 그게 검찰총장으로 네, 갈 길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걸 취재하던 춘추관 출입 기자님들께서 와 하고 탄성을 질렀던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 10길을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걸 어떻게 네. 다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유감도 표하시고 뭐 하신 적은 있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모든 대통령이 거의 불행하게 마감을 했던 그런 거에 비해서 마지막에 50% 가까운 지지율로 대통령을 퇴임한 거의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평가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출연 때문에 워낙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만으로 대통령이 되게 했느냐라고 네. 하는 이런 비판을 받지만 그것은 뭐 저희들은 지금은 뭐 달게 받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공과 과를 구분해서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공은 예.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비교점에 네. 대해서 이제 물으신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에서 같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러나 온 국민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시장을 오늘날 이렇게 뭐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고라고 주목했던 것은 코로나 시대의 그런 위기. 네. 뭐 그때는 경기도지사였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아주 단호하고 적재적소에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그런 어떤 지도력 네. 그런 것을 보고 이재명 이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어떤 단호함과 그래서 뭐 어떤 그 커뮤니티 방의 이름이 보면 이재명은 한다. 아 그런 방이 뭐 그런 거 있어요? 많이 있죠. 아, 그런 네. 이름들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실행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적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왔고 국민이 그런 점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 그런 것이 이재명 대표의 강점이고 이 위기 시대에 그런 지도자에 대한 강한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들이 있죠. 네.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 그것이면
뭐 충분하게 이 위기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적재적소 적시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아닐까, 지도력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뭐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동층 있잖아요. 네. 이 부동층이 사실 이 대표 지지율보다 높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그것은 아직은 사실은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네. 가시권에 와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아직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를 누구를 뽑을지를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을 안 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네. 당연히 부동층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 정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부동층이 높은 것이 아니라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지금 앞에서 이제 같이 이재명 대표 얘기랑 물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소환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 전주지검에서 이 서면 조사했는데 예. 또 소환 조사까지 통보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망신주기죠. 망신주기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검찰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내란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대검 간부가 방첩사의 간부와 통화를 하고 선관위에 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란 공모입니다. 이것은. 자,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밝혀지겠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었는데 지기현 판사가 아주 신박한 논리로 날과 시간을 따져서 네. 계산을 해가지고 석방을 했어요. 네. 그때 대법원에서조차도 이것은 직시항고로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잖아요. 네. 그런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시항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저희들 표현으로 내란 수개가 석방이 돼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심우정 검찰의 민낯입니다. 네.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문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특혜. 외교부가 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채용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면 알 일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 봐도요. 경험을 경력으로 포장해서 위조 아니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 같았으면 벌써 그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다면. 자, 지원 자격 조건을 조금 바꿨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혹을 좀 받고 있는 그리고 거죠. 그 연구원 경력이 아니라 연구원이 보조원인데 그거를 마치 연구원인 것처럼 그래서 경험을 네. 경력으로 포장했다 뭐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검찰이 이런 때 흔히 물타기용으로 여러 가지를 흘리잖아요. 네. 이 타임이 절묘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봐도 도저히 검찰이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닌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주 검찰이 왜 이렇게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가, 못된 짓을 하는가. 네, 못된 짓을 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늘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때가 되면 꺼내서 네.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자, 김정숙 여사 꺼내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청와대 출입할 때도 잘 아셨잖아요. 샤넬 자켓 문제. 네. 네, 그렇죠. 이런 문제 지금 완전히 무혐의로 끝났는데 그동안 얼마 동안을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제가 청와대 수사 갈 때 언론에도 브리핑을 나가서도 했고 직접 브리핑도 했고 사실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문제를 물고 들어줘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브리핑했던 설명드린 그대로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네, 무혐의 처리.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당했던 그 많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그런 책임은 그 망신과 의혹과 그런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도 뭐냐면 딸 다혜 씨의 생활비를 대주다가 그다음에 그 전 사위가 취업이 된 이후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활비를 취업이 안 됐다면 생활비를 계속 줬어야 되는데 취업이 돼서 안 됐으니까 그만큼 뇌물을 받은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게 아니 이런 신박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논리로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하고 소환을 통보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생활비를 준 적도 없습니다. 생활비를 준 적이 없나요? 저희 당연히 생활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서울에 사시는데 집이 없으니까 네. 전 사위 이름으로 됐던 집에 들어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시세와 똑같이 월세를 계좌에서 계좌로 준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검찰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가족들의 계좌 압수수색을 다 통해서 다 증명이 네. 됐어요. 그것이 생활비가 아니라 월세였다는 것이 계좌에서 계좌로 알고 있으면서 생활비를 줬다는 그런 신박한 논리를 가지고 생활비를 안 주게 됐으니까 이게 뇌물이다. 이게 도대체가 제가 머리가 조금 그래도 남들보다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도 할 만큼 머리가 있으니까 이 말을 알아듣지 검찰이 주장을 알아듣지 네. 도대체 이 말 자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전주 검찰이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면 서면 조사든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네.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 전주지검에 항의 방문하셨던 거예요? 어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보니까 뭐 당시 문재인 정부 이제 뭐 정무수석하셨던 한봉도 의원도 계시고 그 장관하셨던 황희 의원도 계시고 뭐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어제 거기 간 주체는 이 문재인 정부 이 정책 결정에 대한 많은 그런 탄압, 그런 뭐 기소,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소외 공무원 비격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의 16명을 북한이 선원을 살해하고 넘어온 2명의 네. 흉악범에 대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런 일들 또 통계 또 원전 문제 네. 이런 정책 결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뒤지고 파헤치고 기소하고 뭐 했지만 다 지금 무죄로 다 판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정부 탄압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네, 의원님이 그 소속이시죠? 아니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어제 전주지검에 간 것은 네. 그 김영진 의원이라고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위원장인데 네. 이재명 대표의 쉽게 얘기하면 뭐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7인의 멤버 중에 하나였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이 무자비한 이 탄압과 이런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이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공식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 간다고 하길래 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네. 혹시 뭐 기자님들께서 뭐 저에게라도 물을 게 있다면 네. 답변을 해드려 가는데 저한테는 묻질 않으셨습니다. 아니 전직 대변인과 전직 국민소통 수석으로서 또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신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말의 행간을 놓고 보면 제가 사실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해할까요? 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물으면 뭐냐 아주 크게 X를 치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네.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고 정치 공작으로 규정을 하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인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전주지검의 기자회견에서 김영진 위원장이 그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문 전 대통령이랑 따로 말씀을 나누시거나 이런 건 아마 그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 김영진 위원장과 이 위원들이 얼마 전에 평산 사저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도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님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왔다라고 그렇게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의원님 저희 이 나는 정치이다 공식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이요? 네. 박수현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세게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저희 또 이 나는 정치이다의 이
트레이드 마크 질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정치를 시작하던 날부터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그때 제가 지역구가 공주잖아요. 네. 출마 선언을 처음 하는데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주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언론사의 네. 기자님 한 분이 저에게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 네. 지금도 그때 당황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을 잘했는데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등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 그런데도 네.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정치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규정하고 정리해 본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즉시 대답이 나왔던 게 이 대답이었어요. 정치는 잘 살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잘 산다는 것,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풍요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어떤 것들 분명히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든지 나아져야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뒤에 운동이라고 붙었는가? 운동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요새는 혼자 운동도 하지만 대체로 운동이라 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회라고 하고도 그러잖아요. 네. 자,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유권자인 국민과 정치인이 함께 노력하는 것, 함께 힘을 합치는 것, 또 함께 국민이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인을 또 견제하는 것, 이런 상호작용, 이런 속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사람의 행복을 규정하는 여러 다양한 가치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태로 변하도록 만드는 것, 네. 이것이 정치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자님의 질문에 정치는 잘 살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즉석에서 드렸는데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바가 없는 말인데. 아니 이제 내재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마 그랬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잘 살기 운동 말은 이상하게 고루하고 오래돼 보이고 뭐 단순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지금도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시점인데 그 왜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대개 자기를 알리는 그 뭐 책 같은 광고 쓰잖아요. 그렇죠. 출판 기념회도 네네, 출판 기념회들 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 참 말도 안 되는 뭐 글을 하나 책을 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다 썼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 제목을 붙여야 되겠는데 그 책 제목이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제가 그 책 제목을 사실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의원님 책이 두 권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사실 내용은 못 보고 제목만 보고 또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도 좀 지극정성이셔서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지역 주민과의 뭔가 에피소드가 있어서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건가? 이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사실 잘 보셨어요. 그래요? 아마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 책을 드시고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여러분 이 박수현 저자가 책 이름을 이렇게 졌다고 하는데 직접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을 한 말로 정리를 하면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왜 제가 그걸 책 제목을 오랫동안 고민을 했냐면 제가 이제 공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한 의원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사실은 고속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죠.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여의도를 가려면 지하도를 건너서 그 반대에서 버스를 타고 여의도를 갔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는 꼭 강남 지하도에 이렇게 바구니 하나를 놓고 동량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버스비밖에 없이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 100원짜리 몇 개 남은 거 그걸 가지고 네. 꼭 그 앞에 앉아서 그걸 몇백 원이라도 드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깜짝 놀랄 걸 발견했어요. 어떤 제가 그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저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해. 안쓰럽게 생각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우위 예, 의식을 예, 예. 갖고 있다. 저는 그때 저한테 충격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분들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뭐 불쌍하다는 표현도 미안해요. 그러나 네.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그 앞에 앉아서 100원짜리 2개라도 그 바구니에 넣고 일어서는 발길이 마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분이 처한 현재의 위치와 네. 그분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마치 내가 처한 환경이고 내 형제, 내 가족이 처한 환경과 동일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혼자 막 반성을 하고 뉘우쳤던 생각이 나요. 교만해졌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면서 그 경험이 떠올라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되면 이렇게 정말 힘들고 낮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곳에 시선과 온 마음이 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그런 뉘우쳤던 생각이 나서 제가 네.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 그분에게서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면서도 남들이 그걸 보면 또 교만하다고 생각할 게 걱정되잖아요. 그럼에도 그 책 제목을 네. 쓰고자 결심한 것은 그것이 제가 정치인으로 살아가는데 저의 네. 나침판이 되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처음에 썼던 이 책의 제목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이 제가 정치하는 동안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날 출판 기념회에 찾아왔던 저의 유권자 국민들께 교만이 아니라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뭐 그런 것이에요. 그래 정리하면 정치는 저에게는 잘 살기 운동이자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이다. 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이 말씀하시는 잘 살기 운동 그리고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을 들으면서 요 두 정치라는 이 두 개의 화두가 공감인데 아주 격한 공감이라는 이 용어의 한 줄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감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빠져들 정도로 느끼면 잘 살기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감이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되면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그래서 계속 공감이라는 단어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고 아니 오늘 우리 송주영 앵커가 네. 나는 정치인이다의 오늘 마지막 네, 맞습니다. 시간이라고 이따 클로징 멘트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 출연자여서 기쁩니다. 기쁩니다. 마지막 출연 네. 사실은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네. 나는 정치인이다를 통해서 정말 더 능력을 인정받으시고 빛이 나서 더 좋은 기회를 가지시게 됐다고 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축복된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을 받게 된 것이 큰 저에게 울림이고 또 나는 정치인이다 우리 시청자 가족 여러분께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려놓는 이유도 이 영상이 사라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치하는 동안에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야 되겠다라고 우리 나는 정치인이다 시청자 여러분께 또 한 번 약속드리는 저의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현 의원님께서 해주신 이 정치인으로서의 약속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실지 저희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정치인이다에서는 이제 조금 떠나게 됐지만 어느 자리에서도 저희가 좀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긴 시간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한 가지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작년 1월 첫 선을 보인 나는 정치이다가 벌써 1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 계신 박수현 의원님을 포함해서 이곳을 찾아주신 정치인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큰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오늘 인터뷰를 끝으로 나는 정치이다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대신 MBN 다른 프로그램에서 곧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